안녕하십니까.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15세기, 16세기의 대항해 시대에 동북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대항해 시대의 파고에 휘말렸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름에 네덜란드에 갔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덴하흐, 이제 헤이그라고 하죠. 덴하흐에 있는 국립문서관에 갔는데 마침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고 하면 서인도회사도 있습니다. 서인도회사는 아메리카 대륙을 주로 관리했고 동인도회사가 주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쪽을 관리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는 서인도회사가 만든 뉴암스테르담을 영국인들이 점령하고 이름 바꾼 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제가 봤던 것은 동인도회사였습니다. 사실 원래 일본 연구를 하거나 한국 연구를 할 때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워낙 이 사람들이 아시아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전시장 들어가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것이 제가 워낙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팜플렛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게 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요. No business without battle. 전투 없이 거래 없다. 전투를 해서 그쪽의 세력들을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장사를 한다. 저는 이 문구야말로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노골적인 욕망,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은 No Delft without China. 중국 도자기 없이 델프트, 유럽 도자기죠. 유럽 도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델프트라는 곳이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면서 워낙에 무역 적자가 심해지니까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런 실험이 일어났던 초기 장소입니다. 봤더니 중국풍의 도자기를 만들어 보려다 실패한 게 산처럼 쌓였더라고요. 그거를 전시하면서 우리 유럽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마이센작이라든지 본차이나까지 가게 됐고 이제 거꾸로 도자기의 본산지인 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오렌지색입니다. 네덜란드 색깔이기도 하죠. 저는 이 솔직함, 이 유럽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한국이든 다 약자에게는 강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그런데 유럽과 다른 지역에 달랐던 것은 다른 지역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포장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여진족을 공격할 때는 여진족이 우리 국경을 괴롭히니까 라고 해서 조선 전기 때 그렇게 여진족 공격을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세계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과 한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라든지 조선은 원래부터 우리 조공국이었는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 혼내주러 간다.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유럽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유리하게 거래할 거다. 근데 그러려면 무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도 끝없이 전쟁을 하면서 군사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어디를 가든 제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던 거죠. 저는 이 노골적인 마음, 솔직함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런 솔직함과 발달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지만 이들만의 힘으로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분열이 심각했던 곳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발생해서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으로 대량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유럽인들이 처음부터 내륙까지 들어가서 잡아온 게 아니라 아프리카 내륙 국가와 해양 국가가 싸울 때 해양 국가에 무기를 주고 이 해양 국가들이 유럽의 무기를 가지고 내륙에 피지배민들을 끌고 오면 그걸 데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이용한 거죠.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명나라 또는 전국시대가 들어서서 분열되어 있던 일본에서 한쪽 편의 다이묘들한 영주한테 무기를 주고 이들이 패전 지역의 백성들을 끌고 오면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안토니오 코레아라고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포로를 끌려가서 이탈리아로 팔려갔다라고 주장되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조선의 포로가 일본을 거쳐서 세계로 뻗어나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100년 전부터 일본인들끼리 공격할 때도 포로가 발생하면 이 포로들은 유럽에 팔았습니다. 일본인 포로들을 포르투갈 상인들이나 중국 해적들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미 1500년대가 되면 남아메리카라든지 리스본까지도 일본인, 중국인 노예들이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가 되면
조선인 노예가 멕시코에서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힘은 솔직함과 교활함인 거죠. 분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세력이 분열을 이용할 때 유럽 국가들의 선봉대 역할을 맡은 가톨릭 선교사들은 일본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열을 이용해서 빠르게 세력을 넓혔습니다. 방금 전에 일본인 노예 그리고 조선인 노예를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 세계에 팔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5세기, 16세기의 동북아시아 역사를 보시면은 주로 포르투갈이 나옵니다.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은 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에스파니아가 처음 세계를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희망봉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자기 둘밖에 없으니까 교황한테 가서 세계를 쪼개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 그리고 1529년의 사라고사 조약, 이 두 가지 조약을 맺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는 포르투갈이 갖고 아메리카 전체는 에스파니아, 스페인이 갖되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먼저 간 게 있으니까 인정해준다 라고 해서 브라질이 지금도 남아메리카, 중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한국 또는 나머지 아시아 지역은 포르투갈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 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는 포로와 해적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일본인 해적 안지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일본에서 죄를 짓고는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으로 유명하죠. 말라카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예수의 신부, 교황 직속의 가톨릭 부대랄까요? 군인 정신으로 선교를 하는 조직인데 이 예수의 신부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만납니다. 이 안지로로부터 일본의 존재를 알게 된 하비에르는 1549년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이 사람은 대환영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시대였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물자, 특히 새로운 군사무기, 그리고 영주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이 포르투갈 선교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비에르는 비교적 스무스하게 서부 일본부터 교토까지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을 믿게 된 일본 영주 대부분은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믿었던 것 같아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잠깐 교회 믿으면서 선교사와 만나서 영어 배우고 프랑스어 배운 다음에 다 배우면 이제 종교를 버리는 식의 교회 유학이란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랬는데 어떤 영주들은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오토모 소린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카야마 우콘,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충신이었는데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못 버려서 나중에 필리핀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임진왜란 때 한반도로 쳐들어온 고니시 유키나가죠. 이렇게 당시 일본에서 가톨릭이 빨리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 열도에서 가장 유력한 영주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가톨릭에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원래 좀 반항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가톨릭 선교사를 만나면서 지구본을 돌려봐요. 빙글빙글 돌려보면서 이제까지 일본인들이 떠받들고 있던 중화권, 일본은 자고로 자기들이 중화권에 밀린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배울 게 많은 곳이고 존경할 만한 곳이라 믿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바로 그 생각을 깬 겁니다. 중국도 그냥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지도를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작다,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유럽의 군사력을 가지고 오면 중국 점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흔히 임진왜란을 히데요시가 일으켰는데 그 원인을 조선 침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계 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창작이 아니라 히데요시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세계관을 히데요시가 물려받은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정말로 가톨릭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톨릭으로 상징되는 유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부가 그린 오다 노부나가의 초성화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을 동양화풍으로 그린 그림은 많고 유럽식의 애칭, 동판화로 그린 것도 많은데 이렇게 사실적인 사생활을 그린 것은 유일합니다. 아마 오다 노부나가가 살아있었으면은 어쩌면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세계 정복의 꿈을 못 이루고 중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거 확실한 거고 그 독특함을 표현할 길을 못 찾다가 유럽 문명을 만나면서 폭발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인 하나의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다 노부나가의 성이었던
아제체 성에 갔을 때 구입해 온 건데 써있기는 오다 노부나가의 별사탕입니다. 이때 유럽 선교사들은 기독교 가톨릭과 함께 설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헬로키티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도 가져왔죠. 나중에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버리지만 요 맛있는 과자들은 안 버리고 계속 먹게 되죠. 카스테라란 말은 에스파니어, 스페인어로 성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성처럼 생겼잖아요. 길쭉한 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인도 먹고 있는 카스테라가 된 거고, 별사탕은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익숙하죠. 군에서 많이 먹죠, 건빵하고. 요렇게 대항해 시대 때 들어온 별사탕과 1800년대 초에 미국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여러 장군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로 고민을 해요. 미국은 빵 같은 거 먹으면서 전투 식량으로 잘 버티면서 싸우는데 우리 일본은 때만 되면 밥 지어야 되고 밥 지으면 흔적 남고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비상식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가와라는 사람이 건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일본 빵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리고 이 건빵을 막 먹으면 아시다시피 목이 메거든요. 그럴 때 침을 만들게 해주는 게 요 별사탕. 이게 일본군에서 합쳐지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건빵과 별사탕을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항해 시대의 흔적을 지금까지도 맛보고 있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의 흔적이라고 하면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손에서 늘 명절 때마다 쥐어져 있는 화투. 물론 저는 화투는 안 합니다만 트럼프도 안 하고. 여기 제가 5가지의 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가톨릭 선교사들뿐 아니라 배를 몰던 선원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술도 마시고 럼주도 마시고 그리고 커피도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찬물에다가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먹었죠. 그게 이제 더치 커피가 되는 건데 네덜란드 커피라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카드를 가져옵니다. 트럼프죠. 또는 타로 카드. 이게 일본에 들어오고 나서 대환영을 받습니다.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막부가 너무 중독성이 강하다 하고 금지시킵니다. 초기의 화투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일본의 카드는. 이거는 지금의 구마모토현 히토요시 시에만 전해지는데 정말 산골입니다. 막부가 모든 유의 유럽식 화투를 금지시켰을 때 너무 산속이어가지고 검열을 피해서 살아남은. 지금 그 지역에 민속놀이가 돼 있고 보시면 이게 곤봉, 유럽의 타로카르라든지 트럼프에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칼, 코인 이런 식으로 유럽 카드 요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카드 이름을 운슨 카르타라고 합니다. 이 운슨 카르타는 여기만 남아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왼쪽부터 이름을 일본어입니다만 카부후다, 하리후다, 하나후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후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화투입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카드의 이름은 카부후다입니다. 근데 보시면 트럼프의 K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검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카드의 영향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만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만든 곳은 닌텐도죠. 지금도 화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잘 만든 회사는 닌텐도입니다. 슈퍼마리오를 만드는 닌텐도가 사실은 화투 회사였어요. 대대로 화투를 만들다가 새로 들어온 사장님이 화투만 가지고는 장사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한 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예요. 그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닌텐도 하면 게임기를 떠올리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미속놀이로 이 화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하리후다. 한자로 석삼자가 써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 있으니까 도박성이 강해진다고 생각해서 검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숫자만 쓴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는 탄압을 받아서 요즘에 일본에서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식 화투를 금지하니까 일본의 4계절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검열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하나후다. 이 하나후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화투가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색깔이 까맣죠? 일본은 빨간 화투도 있고 까만 화투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화투를 플라스틱으로 치지만 그거는 80년대 들어서 바뀐 거라 그래요. 원래는 일본식으로 화투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흑살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이건 원래 흑살이가 아니라 등꽃입니다. 등꽃. 벤치 가시면 이게 위부터 내려오는 보라색 꽃, 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 등꽃 문화가 없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새로 해석하는 문화 변용인 거죠. 대항해 시대에 카드가 일본에 들어오고 그게 구한말 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만 이 하나 안에 5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도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민속놀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항해 시대가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특히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에게 어떤 감화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다 노부나가의 직계 부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꿈을 이어서 세계 정복의 길에 나서게 되고, 그 첫 타겟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기 때문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꿈을 대신 이루려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